우리 이주희 대한사랑교육위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 역사 전쟁과 대한의 국통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 이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찬 관계로 제가 코트를 입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동북아 역사 전쟁과 대한의 국통맥이라는 주제입니다. 동북아에서는 역사라는 그 주제를 놓고 볼 때는 역시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의 진짜 역사, 우리의 본래 역사는 놀랍게도 때를 맞아서 새롭게 이렇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흘러온 맥,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대한이 걸어온 걸음걸음이 모여서 우리의 국통맥이 되었다. 우리의 나라의 그 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한반도 북부는 예로부터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는 일본의 식민통치기구인 인나일본부를 설치를 해서 강력한 야마토회가 한반도 남부를 식민통치를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지금 역사를 보시면은 고대에 한반도 북부와 남부가 남아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죠. 너희들은 어차피 식민지에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는 사실 고대사의 복원이다. 침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제시대의 그 조선 총독부 사관, 황국사관의 합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그렇게 이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아주 공공연히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뒷얘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역사 수업을 장시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한국 전체에 관한 역사였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어서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제로 이 워딩을 했는지 아니면 통역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잘못 이해를 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워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온 중국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사실 중국은 우리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만주 지역의 고대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국가 형태도 아니었다. 지방 정권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국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좋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국가 형태로도 보지 않고 지금은 지방 정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아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든지 중화문명 탐험 공정, 그리고 위무르의 역사도 중국 거라는 서북 공정, 티베트의 역사도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 서남 공정, 그리고 북방 공정, 남방 공정, 그리고 동북 공정까지 동서남북으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중국의 동북 삼성이죠. 흑룡강성, 길림성, 윤영산에 해당되는 이 만주 지역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활동 무대, 우리 고대의 활동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 중국사다라는 식으로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은 이런 모든 역사 왜곡, 그 역사 공정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모든 문화,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중화문명 전파 선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원조는 파오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복의 원조는 한푸다. 그리고 우리의 매듭장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삼계탕도 중국 음식, 그리고 갓도 중국의 모자였고, 그리고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침범한 이러한 지도를 공공연히 전시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지금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세계를 상대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 몇 달 전의 뉴스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3월부터 걸려있던 디지털 지도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인데 정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는 중국 유물 전시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관람객들에게 중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삼국지 위나라가 3세기 백제와 마한이 있던 지금의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한나라 영토가 한강 이북 지역을 뒤덮고 있는데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지에 붙은 동의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바로 임등군이나 이런 건 폐지되고 밀려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지역까지 한사군 범위라는 것 자체 전적으로 잘못된 지도예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명나라 영토가 만주 지역을 넘어서는 것, 동북공정을 외쳐온 중국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도거든요. 소수민족들의 역사까지 다 중국사라는 논리는 이게 중국의 논리거든요. 중국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 작성한 지도 같다는. 3월부터 반년의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지도 제작에 1억 2천만 원을 들였는데 외부 전문가 감수도 받지 않았다가 지적이 나오자 어제 황급히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요번에는 사실은 자문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여 인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사 왜곡 시비가 알만한 그런 전시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책임을 다해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겁니다. 박물관 측은 영국의 미술사 자료를 근거로 지도를 제작했다 오류가 발생했다며 외부 자문을 받아 디지털 역사 지도 전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고조 유반이 사실은 한간의 이북까지 지배를 했었고 조조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를 하고 명나라는 만주 지역까지 지배를 했다라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입각한 지도를 우리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실수는 사실 어떤 의도를 품고 있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국가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동북공정에 입각한 동북공정의 논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지도를 그려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문회 때도 많은 이제 논란을 낳았고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리장성이 이미 한반도 안을 뚫고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 한나라 때 한무제가 식민통치기구를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한사군을 평양 근교에
이제 설치를 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4세기까지도 신라, 백제, 가야는 없고 그 전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한지나 변함만 지도에 표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강력한 야마토웨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 부설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의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 장으로 이제 압축한 지도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문회 때도 14점을 받았고요. 총 국민 혈세가 이 지도 하나만 만드는데도 47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연간으로는 한 200억 이상 예산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떻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것이 가야사 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사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좋은 취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가야사는 보통 경상남북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호남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좋은 취지셨겠지만 실무자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가야사 복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야사 복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사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 부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한반도 남부를 야마토의 식민지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나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메이지 때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학설입니다. 이제 군 참모본부가 이제 만든 거죠. 그 학설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강력한 야마토웨가 369년에 가야 지방을 이제 점령을 해서 임나일본부라는 식민 통치 기구를 설치를 해서 200년간 다스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임나는 곧 가야다라는 주장을 펼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상남북도만 임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가야사 복원 사업에 이제 그 파도를 타면서 전라도까지 임나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나일본 부설이라는 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제시를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는 일본 서기밖에 없습니다.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만 이제 임나일본 부설이 주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공 49년조입니다. 신공 49년조를 보시면은 야마토웨가 탁순에 집결을 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탁순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본 사학자들이나 식민사학자들이나 그것을 이제 추종하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대구의 옛말이 달구벌이지 않냐. 그런데 달구벌과 탁순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탁순을 대구로 비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마토웨가 대구에 집결을 하려면 대구 아래쪽은 모두 야마토웨의 근거지였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뭐 공수부대로 집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노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정벌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까 이제 임나일본 부설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 임나는 곧 가야다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나 칠국 여기 나오는 비자발부터 가라까지가 임나 칠국인데요. 임나 칠국을 정벌했는 것은 이것은 곧 가야를 정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를 이제 깨트리고 가야도 정벌을 했죠. 그리고 야마토웨가 서쪽으로 더 이제 진군을 합니다. 서쪽으로 더 진군을 해서 친미다레를 주륙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친미다레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그 위치를 비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비정을 하는데 없으니까 어떤 무리수를 드냐면은 친미다레의 일본어가 도무다레다.
그런데 전남 강진이 옛날에 도무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강진이 친미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라도까지 이제 점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공격하고 가라 정벌하고 또 이제 전라도까지 정벌을 해서 백제에 하사를 했다라는 식의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임나일본 부설에 관한 유일한 이제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가야 사복원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제 가야 본성 전시회였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이어서 부산 박물관에서도 전시가 됐는데, 그 전시 내용이 역사 왜곡 시비가 일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청문회 때 다뤄졌습니다. 그때 다뤄진 이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가야의 역사를 이제 기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리 가야는 육가야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가야, 고려가야, 아라가야, 그리고 성산가야, 대가야, 소가야, 육가야인데, 놀랍게도 지금 가야 육가야를 적어놓지 않고 가야 7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제 보신 대로 일본 서기에 있는 비사벌 난가라 탁구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이것을 가야의 역사인 것처럼 전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야의 역사인데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사서가 이제 인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기였습니다. 이 서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임나일본 부설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일본 서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반영한 점을 숨기고자 일본이라는 점을 이제 빼고 앞 글자를 빼고 서기라고 기술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논문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격을 하면 완전히 다른 사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고 또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는데, 삼국사기를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사기가 되죠. 그러면 사마천이 쓴 사기인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이제 반영한 점을 숨기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한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만 줄일 수 없으니까 삼국유사에서 이제 삼국자를 빼고 유사 이런 식으로, 동국통강도 통강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죠. 그리고 실제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이제 지명을 기술을 했다가 워낙에 이제 논란이 커지자 부산에서 전시할 때는 일부 지명을 뺐고요. 그리고 가야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라는 것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죠. 유네스코의 이 가야 고분군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등재가 된다면 더욱더 이제 좋은 일인데, 실제로 사업 개요를 확인을 해보니까 육가야를 이제 적어놓습니다. 적어놓는 듯 하다가 합천을 다라국으로 비정을 하고 남원을 김흥국으로 이제 적어놓은 것이 이제 들켰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서기에 따르면 남원이 김흥국이 되면 김흥국 중심으로 대사국이 있고 또 대사국 중심에는 인라사연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남원이 김흥국으로 등재가 된다면 일본의 지명이 한반도 남부에 줄줄이 계속해서 이제 비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명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리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원의 시민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현대 의병 들고 일어나서 이런 이제 사업 개요가 지금은 걸린 상태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임나일본 부설의 망령을 되살리는, 가야사 복원을 하라고 했더니 임나일본 부설을 역으로 되살리고 있는 이러한 이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가기관이 사실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토는 회복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가기관의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은 굉장히 통탄할 일인데요. 이러한 이제 역사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동북아시아의 이제 역학관계를 한번 볼 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환인 환웅 당군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망 오제를 그들의 이제 뿌리로 삼죠.
실제로 진시황이 처음으로 이제 중원을 통일을 했을 때 나는 황제라는 호칭을 써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오제에서 황과 제를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황제다라고 해서 진시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자신들의 천황이 되었다고 하는 신무천황을 주장을 하는데요.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사망오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환웅의 시절 때 서쪽을 개척을 하고 문화를 개발한 신하들이 바로 중국의 뿌리 사망오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무천황이라는 누구냐면은 36대 매륵 당군 때 이쪽에 해적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해적을 평정을 하고 열도를 평정을 한 그 협야후 배반명 장군이 바로 신무천황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무천황은 항상 이 삼조고가 따라다니는데요. 우리 민족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도를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한민족에게서 나왔구나. 우리의 뿌리가 한민족이구나, 한국이구나 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대 한일 관계사라든지 한중 관계사를 역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임나라는 것도 사실은 야마토에가 가야를 정벌해서 한반도 남부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 세력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분국을 세운 것이 임나입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뒤집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동아시아의 주역이 누구인가, 동아시아의 뿌리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역사 왜곡을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사설을 보시더라도 그리고 일본 서기를 보시더라도 우리 한국이 뿌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시면은 동의저야라고 돼서 동의가 사실은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가 바로 우리 민족을 뜻하는 것인데요. 중국은 예로부터 자신의 어떤 중원에 있는 하와족 외에는 동서남북으로 뭐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해서 오랑캐라고 많이 불러왔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 기록들을 보시면은 동이는 굉장히 천성이 순하고 어질고 그리고 성인들과 같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이도 사실은 공자도 나도 동이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동이는 하와족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이후에 하와족을 이제 강조를 시키면서 한족 중심의 역사를 쓰면서 이제 동이도 뭐 오랑캐, 벌레 같은 오랑캐, 좀 열등한 민족 이런 식으로 이제 격화된 것이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사서도 보시면은 동이가 뿌리다. 그리고 동이가 어지러서 생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동이의 나라에는 군자국과 불사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인간 상의 극치를 이제 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성인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제 동이의 나라고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신인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제 동이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도 보시면은 일본 서기에 후반에 이제 굉장히 바탕이 되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에서 뭔가 일본 땅이 생기고 또 일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조대 신이 그 여자 신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신으로 등장을 하고 또 천조대 신의 남동생으로 소잔오존이라는 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소잔오존이 워낙에 이제 사고를 많이 쳐서 다른 신들이 소잔오존을 이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로 가게 되냐면은 근국으로 가겠다. 나는 명을 받들고 뿌리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일설에 따르면은 소잔오존이 어디로 갔냐라는 것을 보면은 신라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뿌리 나라, 나의 그 뿌리 나라는 사실 신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백제계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신라의 어떤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문화적 뿌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의 주역이 누구냐? 그 역사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뿌리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 왜곡을 이제 자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쟁점에서 볼 때는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에 놓여 있다. 총성은 없지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이제 전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역사 전쟁에서 진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 지혜를 이 행촌이암 선생의 말씀에서 한번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행촌이암 선생은 고려 때 6왕을 모신 분이신데요. 고려 공민왕 때는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중을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군세기 서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를 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하는 바 나라의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시에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혼이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어져 온 그 맥이 있고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국통맥인데요. 이 국통맥으로 인해서 나라가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정신,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혼이 흘러왔고 결국 그 국통 안에서 백성들이 즐거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구하는 길, 구국의 길은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 역사 정신을 바르게 깨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시더라도 이 땅 밑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죠. 우리는 이제 땅 위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만 사실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상 알려져 있는 역사는 사실 당군 신화 조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삼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삼국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이제 걷는 그 200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숨겨져 있었지만 왜곡되어서 말살되어서 알지는 못했지만 더 찬란하고 그리고 이 2000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뿌리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뿌리 역사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국통맥을 한번 복원을 해볼 거고요.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나라 몇 천 년, 우리나라 역사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예, 맞습니다. 반만년, 만년의 반이니까 보통 5000년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조선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5000년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조선 전에도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예, 그렇죠. 배달의 민족. 이것은 이제 요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그 CEO도 배달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밝은 땅에 사는 민족, 밝은 땅에 사는 민족 그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았다. 그래서 언어 유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첫 광고가 류승룡이 왜 고구려 그 벽화 모습을 띠고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러고 이제 끝나는 광고였거든요. 선생님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군의 후예라는 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 결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것이 바로 실제 존재했었던 당군 조선 전에 실존했었던 이 배달국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배달 전에도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성립이 되려면 문헌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고고학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의 뿌리 역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총 9000년에 달하는 역사다. 예, 그런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삼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2000년의 역사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이 뿌리 역사는 자그마치 7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늘상 배워왔던 역사는 빙산의 일각이죠. 뭐 반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동안 나라가 분열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불안정한 국가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건데, 그것만을 이제 주구장창 배우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선생님, 우리는 왜 그렇게 전쟁이 많아요? 왜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7000년에 달하는 이 뿌리 역사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뿌리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우리는 이 조선을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단군 조선만 해도 단군 신화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황국 배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뿌리를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식민지의 역사로 막혔습니다. 막혀서 맥이 이제 단절이 됐는데요. 이 뿌리를 찾아서 이 막힌 맥을 뚫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뿌리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뿌리 역사를 회복해서 맥을 바로잡은 사람만이 대한사관에 눈을 뜬 대한국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식민지 역사로 점철이 된 이 역사관, 이 사관을 가진 사람은 사실 대한사관에 눈 뜨지 못하고 소환사관에 갇혀있는 소환국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통맥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대한사관을 바르게 눈 떠서 우리가 식민사관을 극복을 하고 진정한 대한국인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통맥을 한번 이제 잡아보기 전에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해왔던 우리 역사의 이제 첫 출발점이죠. 단군 신화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통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그리고 삼국유사의 얘기를 하는데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단군 조선이 있었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배달국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이제 사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련 스님이 동시대에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련 선사께서 우리나라에는 삼국 말고도 위대한 역사가 많이 있다라고 하셔서 단군 조선에 관해서도 쓰시고 뭐 북부여, 동부여, 그리고 이제 뭐 남사만, 이런 이제 다양한 역사의 그 기록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인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맥을 일목요연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의 맥을 복원하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서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단군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에는 고대에 보면은 신화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어떠한 역사적 진실을 함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단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나도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뭐 단군도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단군 조선도 사실은 신화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강단사학에서 제1호 고조선 박사로 이제 내세웠던 그 송호정 박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것이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단군 조선은 신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신화라는 것은 그 속에 역사적 진실이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드러낼 때 그것이 이제 사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군 사화에 눈을 떠야 되는데요.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뿌리 역사의 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황국이 있죠.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신시를 이제 환웅께서 신시를 여시고 세운 나라가 바로 배달국입니다. 그리고 당군왕건께서 세우신 조선이 있죠. 삼국유사 고조선조만 보시더라도 한국 배달 조선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당군 신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당군 신화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환인이라는 환우님이 계시다고 되어 있고요. 그분에게 아드님이 계셨는데 환웅이 계셨죠. 근데 환웅께서는 인간 세상을 다스릴 포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오셨다고 알고 계세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내려오시죠. 그런데 그때 이제 짐승, 호랑이와 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수행을 해라 라는 이제 공부법을 내려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막 수행을 하죠. 힘든데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제 호랑이는 수행을 완수하지 못해서 이제 퇴출이 되고, 곰은 갑자기 이제 100일 수행을 완수를 했더니 털이 빠지면서 또 S라인의 웅녀가 됐고, 이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 예, 당군 조선. 조선을 세우신 당군을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군께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따르면은 1908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당군 신화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이제 신화적 내용, 뭔가 이제 와닿지는 않고 뭔가 너무 판타지 같은 그런 이제 신화의 내용일지라도 반드시 역사적 진실을 그 속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탐구를 해볼 텐데요. 이 당군 신화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기나긴 7,000년의 뿌리 역사가 당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압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을 풀면은 우리 눈앞에 이 7,000년의 뿌리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압축을 풀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 이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죠. 뭐 성함은 다를지라도 대통령이라는 관직명이 동일한데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당군은 사실상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관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다는 거죠. 환인은 총 7분이 계셨고 환웅은 18분, 그리고 당군은 자그마치 47분이 계셨습니다. 3대로 이어지는 인물사가 아니라 72대로 이어지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통치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곰과 호랑이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곰과 호랑이 짐승으로 배워왔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자신들의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곰부족, 호랑이 부족,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던 그 부족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물들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토템은 현대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뭐 야구 구단도 보시면은 각자 구단이 이제 자신들의 상징으로 동물을 각각 삼고 있죠. 그리고 부대도 보시면 군부대 보시면은 뭐 청룡부대, 뭐 황소부대, 뭐 호랑이 부대 이런 이제 다양한 백마부대라든지 다양한 그 동물들을 자신들의 이제 상징으로 삼는 이런 문화는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풀어서 실제 존재했었던 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그 뿌리 역사를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국입니다. 환국. 밝은 환자를 썼는데요. 이러한 황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제 역사 왜곡을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일왕의 특명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조선의 역사를 말살한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의 영혼을 일본인으로 만든다라는 시책하에 만들어진 이제 기관인데요. 한국사를 말살하는 전담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어로 된 일본인이 쓴 조선사 35권을 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사를 번역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조선사 편수에 이제 3인방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이만희 시류입니다. 이 이만희 시류가 스승인 츠보이 쿠메조라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츠보이 쿠메조가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교정을 받는데 그때는 서교 황국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문이 바로 이 네 글자입니다. 서교 황국,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라고 되어 있고 이만희 시류의 스승인 츠보이 쿠메조도 이것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도대제본 영인본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만희 시류가 나라 국자를 인자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옛적에 있었다 환인이라는 인물이 혹은 신화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글자를 개조한 흔적이 보이시죠? 나라 국자를 인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황국이 있었다라는 국가사가 환인이 있었다라는 인물사로 그리고 신화로 둔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글자를 변조함으로 인해서 황국의 실체를 없애버린 한국사 말살의 결정타를 날렸다. 그 인물이 바로 이만희 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뉴스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 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실무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황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걸 보시면은 우리 한민족만의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류 최초의 나라다. 그리고 세계 연방국가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산을 중심으로 12분국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는 보통 서력기원이라고 해서 서기를 쓰죠. 올해로 2022년인데요. 이제 오늘 환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국기원이죠. 황국기원 올해로는 9219년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9219년. 이 황국은 3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7분의 환인이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국, 밝은 한자를 써서 밝은 나라. 그런데 그 황국을 다스리는 분을 어지린 자를 써서 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인이 여러분 계셨고요. 고대일수록 무병장수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했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래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뭔가 미개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물질 문명이
그런 이제 물질 문명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미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거성 문화를 연구하는 마샬은 뭐라고 했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BC 4000년을 경계로 그 이전 시대는 황금 시대였다. 그 황금 시대는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뭐 영토를 침략을 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평등했고 계급과 계층 별도 없었다. 인간들 사이가 지구적으로 평안했다. 환웅께서는 오실 때 사실 환인에게 천부인을 받아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부인이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면 천부와 인이냐라는 것은 여전히 뭐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성계의 조선만 보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때 옥세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천부인은 정통성을 이었다는 그 증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에 오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과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자신들의 부족으로 삼는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똑같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데 무엇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삼국유사에는 원문이 변득인형입니다. 변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백일 수행을 시키신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백일 수행을 통해서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그 공부법으로서 백일 수행을 이제 전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이제 초월해서 진정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공부법으로 이 백일 수행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호족은 이 백일을 완수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호족은 교화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실제로 퇴출을 당하였고, 환웅께서는 웅족의 무리와 이제 환족의 무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곰이 변해서 이제 사람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웅녀는 사실 곰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웅족의 군장이었습니다. 예, 웅족의 군장이 여성이었고 그분이 바로 이제 웅녀였죠. 이 환웅과 웅녀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환족과 웅족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한민족이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환족의 피는 우리 한민족의 피는 환족의 피도 흐르고 있고 웅족의 피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족과 웅족의 결합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태동되고 한민족의 본격적인 첫 출발, 첫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배달국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배달국을 보시면은 실제로 환웅천왕께서는 백두산에 터를 잡으셨고 한민족 최초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민족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배달국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미 배달국 때부터 국가 형태를 모두 갖추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의 토대들이 놀랍게도 이 5, 6천 년 전 배달국 때 이미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배달국에는 문화영웅 세 분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 분이 누구냐면은 태호복희 씨와 염제신농 씨 그리고 치우천왕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이분들이 배달국의 문화영웅이신데 그 태호복희 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5,500년 전에 태극기의 8개를 처음 그리신 동의의 대성인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호복희 씨는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는데요. 배달국의 왕자이자 그리고 우사라는 직책을 가진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8괴를 그리셨어요. 8괴라는 것은 우리 태극기에서 건공감리 아시죠? 네, 그 건공감리가 바로 하늘, 땅, 물과 불을 뜻하는데 8괴에서 4가지를 이제 우리가 국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는 이제 태극을 그리고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담은 국기는 우리 태극기가 유일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태호복희 씨께서는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원리가 있다, 원칙, 법칙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괴라는 상징 부호로서 정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으셔서 복희 8개, 복희 64개 등이 이제 괴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진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0과 1로서 모든 산수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이진법을 만든 라이프니츠가 복희 씨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이진법은 사실 주역에서 나왔다. 놀랍게도 이진법의 원리는 고대 복희 왕이 이제 만들었던 그 철학서, 문학서를 통해서 나는 이 원리가 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저술에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 토대가 6,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염제신농 씨는 5,200년 전에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농경, 의술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근데 서울에 보면은 선농단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 이제 대한사랑의 역사특강에 오시는 분들은 좀 다르시네요. 네, 서울에 선농단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염제신농 씨께 풍년을 기원을 하면서 제를 지냈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농단에서 제를 지내고는 먹었던 게 선농탕입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설렁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번 선농단을 꼭 가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선농단 바로 옆에 역사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우천왕은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치우천왕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계속해서 외쳤죠. 레드데빌의 그 마스코트가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2002년도에 엄청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 도깨비 문양이 바로 치우천왕의 문양이었고, 이 치우천왕은 실제로 배달국을 통치하셨던 환웅이셨습니다. 14번째 자오지 환웅으로 알려져 있고요. 치우천왕께서는 실제로 이 배달국의 수도를 신시에서 청구로 이제 옮기게 되시고, 치우천왕 관련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은 중원 땅에서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왕 중의 왕, 하늘의 대행자를 천자라고 불렀는데요. 그 천자의 위격에 계신 분이 치우천왕이었는데 황제 헌원이 천자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우천왕께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고 73번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0년간. 그런데 이제 그 전승 기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감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73전 73승을 하셨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고대 치우천왕께서는 엄청난 그런 이제 전승 기록을 남기셨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역대 왕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황제 헌원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병법의 시조인 치우천왕에게 제를 지냈다라는 기록만 보더라도 치우천왕께서는 엄청난 병법의 신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우리 동이족의 성인과 제왕의 인격을 중국은 말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태호복희는 머리만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 라고 하고, 염제신농은 머리는 소고 몸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치유천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괴물이다, 도깨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배달국 인물을 신화적인 인물로 만듦으로 인해서 배달국의 역사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우리나라의 뿌리 역사가 계속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세 분을 다시 실존 인물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오보키 씨는 그 8괴를 그리셨고 실제 인문의 지조가 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오보키 씨는 인문 지조라고 해서 매년 태오보키 씨 사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염제신농 치유천왕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뭐 양심적인 발언을 하는 중국 인사들도 있는데요. 주울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요하와 송화강 유역, 그리고 동문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조선 문헌에도 흔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하 유역에 있는 그 문명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홍산 문화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산 문화, 그 세계 문명의 뿌리를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뭐죠? 네, 황하 문명. 예, 맞습니다.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맞습니다. 이집트 문명. 그 4대 문명이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홍산 문화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제5의 문명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제5의 문명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됐고 그리고 이미 국가 단위로 진입을 했고 더 뛰어난 그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전부 충격에 빠졌죠. 특히나 중국이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한족, 화족들이 살고 있고 만리장성 밖에는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 오랑캐들은 뭐 벌레와도 같고 아주 이제 문화의 질이나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이민족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중국 민족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만리장성 밖에서 황하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뛰어난 문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홍산 문화는 요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홍산 문화를 보시면은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뭐 사회 문화 쭉쭉 해서 하가전 문화까지 사실은 이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황국에서부터 고조선까지, 단군조선까지 모두 한데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화를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홍산 문화라고도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붉은 땅, 붉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문명임을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발굴을 했겠죠. 발굴을 했지만 만리장성 밖에서 더 뛰어난 문명이고 그리고 또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신비의 왕국 홍산 문화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도에 이 홍산 문화 권역에서 이 여신상이 출토가 되게 되는데요. 이 여신상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중국 고고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고고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신상의 발굴 소식은 한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신상을 보시면은 눈을 옥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이미 5,500년 전, 6,000년 전에 옥을 갈아서 넣었고 아까 보시는 이제 100일 수행을 시키셨다고 했죠. 환웅천왕께서 수행하는 모습으로 여신상이 이제 반과부자 자세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서양의 여신상들을 보시면은 관능미를 뽐내죠. 육체미를 뽐내는 그런 이제 여신상들이 대부분인데 이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여신상은 수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대의 어떤 내면을 통찰하는 듯한 그런 이제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적을 한번 보시면은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 그리고 사원, 그리고 제단, 이 총묘단 세 요소가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6,000년 전에 국가 단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이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적도 보시면은 사각형 무덤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천당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띠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문화적인 속성,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도형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은 하늘과 땅의 정신을 통했던 민족. 그래서 땅은 반듯하다, 방정하다라고 해서 방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방형의 원형의 천단을 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실 땅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정한 땅의 모습, 그리고 이제 천단은 하늘과 맞닿은 그런 이제 천단이기 때문에 하늘의 정신을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정신을 이제 꿰뚫어서 그것을 적용한 놀라운 이제 어떤 문화적 수준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산문화에서 출토되는 원형 제단을 복원을 한 모습인데요. 원형으로 돼서 3단으로 된 이런 이제 그 모습인데, 이 복원한 모습이 현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면은 똑같이 제단이 만들어져 있냐면, 중국의 북경에 가보시면은 북경 천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천당공원에 가보시면은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문화의 어떤 역사 시대를 이제 한번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홍산문화 권역에서 중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Y벨트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제천 문화, 하늘의 제를 지내는 문화와 함께 제단의 형식도 같이 전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제를 지내는 그런 어떤 제천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도 사실 초기에는 끝이 평평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으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제단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끝이 평평한 이런 이제 초기 피라미드 형태가 출토가 되고요. 그리고 수메르 쪽을 가보시면은 수메르 문명 쪽은 높은 산이 없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서 하늘과 맞닿은 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인공산을 쌓아서 끝에 이제 제단을 만드는 이러한 형식의 지구랏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가보시면은 도시 중간에 지구랏을 쌓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옥기가 너무나도 많이 출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사시대 구분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옥기 시대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옥기가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신라 시대 때, 이것은 신라 시대 때 이제 옥기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오히려 신라 시대 때 고곡이 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5, 6,000년 전에 홍산문화 권역에 있었던 그 옥기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이 아름답고 정교하고 또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옥을 중간에 구멍을 뚫은 모습입니다. 이미 5, 6,0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만한 어떤 그 체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모양도 다양하고 또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미국 북동아시아 연구로 앞서 있는 고고학 연구자죠. 사라 넬슨 같은 경우에는 홍산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산문화는 사실 한민족과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온돌도 있고요. 그리고 삼조끼, 온돌, 그리고 비파형 옥검,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상투형 옥고, 그러니까 한민족의 특징을 가진 것들이 무수히도 이제 출토가 되고, 홍산문화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하게 밝혀야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밝힐 것인가?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라는 주장으로서 세계 4학계를 상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 영토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가 중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산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배달국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한국 그리고 배달, 조선까지 아우르는 문화이지만 배달국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국은 언제 세워졌냐? 신시개천 5919년입니다. 네, 올해로 5919년이 되었고 배달국은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웅들께서 환웅이라는 관직명을 가지신 분들께서 통치를 하셨던 나라고 18분의 환웅이 이제 통치를 하셨고 1565년 동안 지속된 실제로 대제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이 이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조선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단군의 모습을 우리는 늘상 이렇게 봐왔습니다. 뭐 익숙하시죠? 네, 뭐 다들 한번 뭐 교과서든 뭐 언론이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우리 국조라고 해서 동상도 많이 세웠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조라고 하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좀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좀 촌스럽죠? 직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항상 머리띠를 두르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은 항상 이렇게 나뭇잎을 걸쳐 입은 듯한 이러한 모습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 부족장에 가깝죠. 예, 이런 이제 부족장의 모습으로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군조선 이전에는 나라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세력으로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족장의 형태로 우리의 국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단군조선 이전에 우리는 이미 국가 단위로 진입한 배달국이 있었고 배달국을 이었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모습을, 단군왕검의 모습을 실제와 더 가깝게 복원을 한다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 좋으시죠? 아, 박수. 네. 좀 상상도인데 네, 이런 모습이 가장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좌정하신 모습. 중국의 역대 왕들을 보시더라도 다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뭐 요수누탕 다 그렇죠. 다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그 골룡포를 입은 모습인데 우리 단군왕검이라면은 실제 이 배달국을 이으셨고 또 단군조선을 통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군조선의 정치 강력, 통치 강력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계에서는 평양 근교로 해서 단군조선의 영역을 절대 넓게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조선의 대표 유물, 표주 유물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주 유물이 뭐냐면은 고인돌이나 비파형 동검을 얘기를 합니다. 고인돌이나 비파형 동검은 실제로 배달국의 영역 전체에서 다 통치가 됩니다. 다 이렇게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국 이은 단군조선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라든지 만주 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에도 출토가 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그 지역 그 강력이랑 단군조선의 정치 강력이라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지 유물이 이제 출토되는 강력을 고조선의 강력은 아니지만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조선의 정치 강력은 아니지만 문화범이다. 이런 이제 애매한 말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 요동에도 출토가 되고 평양에도 출토가 되니까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넓었을 리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고조선 중심 이동설을 만들어냅니다. 고조선의 중심이 요동에 먼저 있었고 나중에 평양으로 이동했다. 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고조선의 강력을 절대 넓게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쫄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단군조선은 배달국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그리고 만주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통치하는 그런 이제 제국이었고, 단군조선은 특이할 만한 것이 이 넓은 강력을 3만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주 지역은 진안, 그리고 한반도는 마한,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은 번안이라고 해서 3만 광경제로 국가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 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3만 광경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북방민족들이 바로 단군조선의 이러한 이제 3만 광경제의 통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은 진안에 대단군을 두셨고요. 진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군을 두셨고 번안과 마한에는 부단군을 두는, 그래서 대단군과 부단군이 각각 있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통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단군조선의 통치 방식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북방민족들이 많이 계승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이라 함은 우리는 진안, 번안, 마한 그 대륙 사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륙을 호령했던 대륙 사만을 통치를 했던 그런 이제 단군조선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진안을 진조선이 되고 이후에 이제 번안, 본조선, 마한, 막조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륙 사만을 북사만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사만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이것만 배우셨을 겁니다. 바로 남사만이죠. 한반도에 한강 이남에 마한, 진안, 번안이라고 해서 신라, 백제, 가야의 전신이 되는 이 남사만만 배우셨을 건데, 사실 놀랍게도 이 남사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전에 북사만이 있었구나, 대륙사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남사만을 보시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단군조선 시절에 삼한 광경제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 삼한 광경제가 와해되면서 단군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진안에 이제 대단군이 계시고 대단군에게만 그 병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교 권력은 뭐 대단군이 중심이긴 했지만 부단군에게도 있었죠. 각각의 부단군에게도 있었고 각자 이제 그 강력을 통치를 했는데, 병권은 대단군에게만 있었는데 이후에 그 병권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 삼한 광경제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단군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이 진안과 번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사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이남에 마한, 진안을, 번안 보시면은 놀랍게도 진안에는 12개, 번안 12개, 마한에는 54개, 총 자그마치 78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나라가 있었다 믿겨지시나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7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망명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에도 영국의 요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요크다 라고 해서 세운 것이 이제 뉴욕이거든요. 그것처럼 진안과 번안, 이 대륙 사만에 살던 사람들이 마한 땅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지명을 가지고 와서 나라다 라고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개가 넘었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 나라의 형태는 망명국의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남사만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왕은 마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이미 마한 땅이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마한 땅이었기 때문에 마한에서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왕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마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륙 사만 시절에 진안이 중심이었고 여기에 대단군이 계셨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진왕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사만만 보더라도 그 전에 북사만이 있었구나, 대륙을 호령하던 단군조선의 대륙사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군조선을 떠올릴 때는 대륙사만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대륙사만을 이제 호령하던 그 단군조선의 역사로 볼 때는
그 일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식민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것은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기자조선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단군조선은 지금 번안의 영역이 조금 덜 그려졌거든요. 양자강까지 내려올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왕을 한 적이 없고요. 왕을 한 적이 없고 주로 산동성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기자 독서대라든지 기자묘가 이쪽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냥 번안 지역에서 단군조선의 서쪽 관할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만조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위만이 사실은 여기 번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쳤었는데 그 당시에 번안을 통치하시던 분이 기자의 후손이었어요. 기준이라고, 준왕이라고 아실 겁니다. 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위만이 자신을 받아들여준 그 은혜를 잊고는 준왕을 내쫓죠. 내쫓고는 자신이 그 단군조선의 번조선을 이제 참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만 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만은 단군조선의 중심지인 진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중심부로 이제 진출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라는 것도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고요. 굳이 부르자면 위만 정권 정도로 부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사군, 한무제가 그 우거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한무제의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을 설치했던 곳, 거기는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위만의 손자가 우거입니다. 그래서 우거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무제가 와서 우거 정권을 멸하고는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설치를 했는지 설치를 안 했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여기 우거 정권의 자리, 지금의 그 하북성이죠, 여기에 설치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 북부는 전부 중국의 식민지로 배워왔던 역사는 모두 성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평양 근교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낙랑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그 단군조선의 서쪽 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군왕검의 수명의 비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련의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국통감을 보시면은 1048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수명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긴 그런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 경우에는 대략 몇 년이다라고 이제 쓸 법도 한데 1위자리 숫자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1908세, 그리고 동국통감에서는 10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단군조선의 사망조 변천사를 봐야 정확하게 그 의문이 풀립니다. 단군조선은 진안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총 진안은 수도를 2번 옮깁니다. 그래서 1왕조, 2왕조, 3왕조로 단군조선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1왕조의 기간이 바로 동국통감에서 단군 왕검의 수명으로 제시한 1048년, 이것이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이죠. 단군 왕검의 수명이 아니라 이제 1왕조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1왕조와 2왕조의 기간을 더해보면은 정확히 1908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에서 말한 단군 왕검의 수명으로 제시한 연도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삼왕조는 왜 어떤 식으로든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삼왕조에 들어서는 이제 국호를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왕검의 수명으로 이제 잘못 전해지더라도 2왕조까지의 기간이 이제 전해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군조선은 47분의 단군이 통치를 하셨고요. 자그마치 2096년 동안 지속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단군기원, 단기는 꼭 아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서기만이 아니라 단기는 참 이 한민족으로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는 올해로 435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성조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이제 북부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북부여 시대는 북부여는 누가 세우셨냐 했을 때는 해모수 당군이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모수께서 홍심산에서 기두를 하셨고 북부여를 이미 세우신 상태에서 당군조선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마지막 고열가 당군께서 47대죠. 마지막 고열가 당군께서 이제 국군이 다음을 이제 보시고 이만 이제 신선으로 이제 승천하셨다, 이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찰에 가보시면은 대웅전, 뭐 칠성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칠성강에서 모시는 분이 그 왜 호랑이를 항상 이제 대동에서 다니시는 그 신선이 사실 고열가 당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고열가 당군이 퇴위를 하시고 당군조선은 이 지난 진조선 부분에서 공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을 하고 있었는데 해모수께서 이제 그만하라, 내가 당군조선을 잇겠다라고 하셔서 이 불세출의 영웅 해모수의 그 북부여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되고요. 북부여는 당군조선을 전부 다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당군조선의 북쪽, 그러니까 진안 땅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북부여 말고도 뭐 선생님들 잘 아시는 부여, 옥저, 동해, 낙랑, 남사만 뭐 여러 나라로 이제 막 분열된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열국시대.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당군조선의 그 정통을 누가 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북부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모수께서는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 고주몽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을 하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해모수와 고주몽이 아버지와 아들이 맞냐? 라고 했을 때는 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고조부와 현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손에게는 높을 고자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부와 현손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그마치 4대 차이가 나는 관계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됐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 이 북부여를 이어서 고주몽께서 고구려를 세우시는데 이 북부의 역사를 우리가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부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역사를 복원을 하면 이 두 분의 그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증명을 해드려야겠죠. 금성문 중에 하나인 광개토 태양비를 보시면은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고구려는 북부여를 이었다라고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이 삼국사기나 신당서를 보시면은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나라 신하 당태종의 신하죠. 가언충이 당태종에게 이런 말을 올립니다. 고구려에 대한 비밀스러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 장수 90세가 되는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가 900년이 되는 해에 고구려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그 이적 장수가 90세이고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학교에서 고구려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700년으로 나오죠? 네, 700년인데 왜 900년이라고 말했을까? 그건 뭐냐면은 출자 북부여. 북부에서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북부의 역사가 약 200년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의 역사까지 합쳐서 고구려의 역사로 얘기를 했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광개토 태왕은 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7세 손의 비밀을 풀어보면 그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광개토 태왕은 이제 고구려의 태왕이니까 고구려를 세우신 고주몽 성제로부터 세손 계보도를 보면은 놀랍게도 17세 손이 아니라 13세 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4세는 어디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냐? 그건 역시 출자 북부여죠. 해모수,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로부터 광개토 태왕을 그 세손 계보도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확히 17세 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광개토 태왕 비문이라는 것은 뭐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광개토 태왕의 바로 직속 아들,
바로 아들인 그 장수왕이 광개토 태양 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태조는, 우리의 뿌리는 해모수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몽 성제가 아니라 해모수로 봤을 때는 17세 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모수의 그 4대 손, 해모수가 고조부가 되고 현손인 고주몽의 관계도 정확히 이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부여라는 나라는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다, 미싱 링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만을 따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부여사를 도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요. 4세까지는 전기 북부여입니다. 전기 북부여로 이제 지속이 되다가 엄청난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잊혀진 인물인데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한무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국의 영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두막한이 이제 한무제를 이제 막아내시고는 내가 북부여를 잇겠다, 통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셔서 결국에는 고우르께서 고두막한의 그 압력을 못 이기셔서 돌아가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압박이 심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아우인 헤부르가 사실은 북부의 왕이 올랐는데 헤부르도 고두막한에게 밀려서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북부여의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동부여입니다. 그리고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는 이제 고두막한으로부터 해서 고두막의 아들까지 후기 북부여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모수의 그 현손인 고주몽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죠. 고주몽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마침 고무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고 딸이 있었는데 고주몽을 보니까 비범한 인물이구나 라고 해서 사위로 삼으셨고, 북부여의 왕위를 고주몽에게 계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왕입니다. 7대 당군이죠. 예. 해모수부터 이제 당군이라는 그 호칭은 계속 썼기 때문에 북부의 7대 당군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고주몽께서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자기 고구려가 세워진 그 배경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고주몽이 오이마리 협보 3명을 이제 데리고서 열심히 세력을 규합해서 뭐 한사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이제 고구려를 세운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부의 왕자를 정식으로 계승을 하셨고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신 것이 바로 이제 맞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두막 당군에게는 파소라는 딸이 있으셨는데, 바로 이 딸이, 이 파소분이 이제 박혁거세,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고주몽은 동부여에서 자랐는데 동부여에 있을 때 예시부인과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나중에 이제 고주몽을 이어서 고구려 2세 태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고무서에게 있었던 딸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이 소선호와 고주몽이 결혼을 하면서 백제를 세우신 비류온조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200년, 한 180년의 역사를 가진 북부여임에도 불구하고 당군 조선을 이어서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태동되게 된 그 뿌리가 바로 북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다. 이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제 복원함으로 인해서 황국 배달 조선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도 자연스러운 맥이 이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신화로 점철되었고 잊혀지고, 그리고 식민사관으로 뒤덮여 있는 이 잘못된 역사를 이제는 벗어나고 이 뿌리 역사를 회복을 하고 바른 국통맥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진정한 대한사관에 눈을 떠서 대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7,0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2,000년의 역사가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 9,000년의 한국사의 그 저력이 놀랍게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이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분은 짐 데이토라고 하는 미래학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보와 사회 다음에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헤일이 밀려온다. 그런데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1호 국가다. 한국은 한류라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류의 잠재력, 가능성을 일찍이 이제 점치신 거죠. 그래서 이 한류, 우리는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리안 웨이브 한류가 전 세계를 굽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좀 더 실감나게 느끼셔야 되는데요. 이 한류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 흐름입니다. 원래 한류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일 거야. 뭐 얼마 안 가다가 또 이제 뭐 사그러들겠지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한류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그 깊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새로운 역사 흐름, 내가 지금 새로운 역사 흐름을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샘 리처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류를 모르고서는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세계 시민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류나 BTS를 모르고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년 전 미국 대학 강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엔 생소하게 들렸던 이 말이 지금은 현실처럼 느껴지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발언의 주인공인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돌풍 속에 K 콘텐츠의 저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매 학기 7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인종 간 편견과 불평등이 주로 수업 주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엔 한류를 조명한 강의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7편까지는 한 번에 몰아보고 남은 2편은 아껴봤다는데요. So as a sociologist, I'm thinking, how are the poor exploited by the rich? And how did they become disadvantaged? So the poor in Squid Game, in some ways, I think, could be seen as traditional Korea, poor Korea, before the great economic awakening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rich is the new Korea. Il-nam is asking, Korea, in a certain sense, right? Are you happier now that your economic fortunes have changed? BTS나 먹방을 소재로 수업했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토론 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서양 중심의 문화 주도권이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why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Korea. I heard that they broke the record, that Taylor Swift record for the number of downloads, like in a 24-hour period or something. This has now gone to another level because all of these individuals who separately engaged or enjoyed, participated in Korean culture, suddenly they were now acting as a larger collective unit. And so that's when I walked into class that one day and said, if you're not aware of this, you're not paying attention, you can't be you're not a global citizen. 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 그때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것, 이것은 이제 단기간에 갑자기 생겨난 문화 현상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한민족의 그 역사 정신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적인 때를 만나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나라를 세울 때도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위대한 민족인데요. 그 한민족의 그 역사 정신, 그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성통광명, 본성을 통해서 광명해져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광명을 추구했습니다. 밝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헌국, 배달, 조선 이런 국호도 다 광명을 뜻하는 이제 국호입니다. 환국, 그리고 밝은 땅, 배달,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 조선. 그래서 이 광명을 추구를 했고 또 제세이와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로서, 이치로서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너무나도 멋진 이념, 사상이죠. 우리는 이제 피안의 세계를 이제 갈구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뭐 죽어서 잘 되자, 뭐 피안의 세계를 이제 갈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이 현실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화라는 것은 진리로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뭐 교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또 문명 개척단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거보다 더 좋은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독식하는 그런 이기적인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모두 나눠주고 더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런 이제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생, 뭐 윈윈,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홍익인간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 나라를 세울 때 이런 이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민족이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타민족이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땅에 이제 침략을 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냥 세력을 이제 부풀려서 나라를 형성하는 식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배달국을 세우셨고, 이 배달국의 이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 배달국 때 환웅천하께서는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하는 이 건국 이념으로서 나라를 세우셨고, 사실 이때는 성인 지치였습니다. 뭐냐면은 성인의 윗격에 계신 분이 정치 권력을 썼다. 그래서 환웅 당군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군주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속되고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군주뿐만이 아니라 그 군주를 보필하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달국 때부터 있었던 바로 삼랑이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삼랑은 우리가 신라 시대에 그 고구려와 백제보다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신라를 부흥시킨 조직체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화랑이죠. 이 화랑의 뿌리가 바로 이제 이 삼랑입니다. 그래서 배달국 때 이 삼랑이라는 인재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 삼랑은 문물을 겸비를 했다. 그리고 유계를 닦았다. 뭐 글쓰기, 말타기, 활쏘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하는 한민족의 역사 정신을 함양을 하고 문물을 겸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이제 나라의 어떤 대소사를 주관하는 그런 이제 보필 집단이다, 인재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랑을 중심으로 해서 낭가의 맥이 면면이 이어오게 되는데요. 배달국 때 삼랑이 있었고 고조선의 국자랑 북부의 천왕랑, 고구려 조이선이 백제무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까지 이런 이제 낭도의 맥이 면면이 살아있을수록 그 나라가 부강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의 맥이 흔들림 없이 잘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도들은 결국에는 이 배달국의 신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복을 주는 사람들을 일러 낭도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를 이제 보내줬었는데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죠? 예.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역할을 코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를 비추는 그 등불의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인데요. 아까 샘 리처드 교수도 서양 문화, 서양 중심의 그 문화 주도권이, 서양 중심의 문화 주도권이 아시아로 옮겨져 오고 있고 특히나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필연적인 역사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거든요.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자연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것처럼 놀랍게도 문명이라는 것도 동쪽에서 태동이 되어서 서쪽으로 사실은 이제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패권 국가였죠. 하지만 해가 계속 서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동쪽으로 떠오르죠.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 사실은 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도 모이고 있고 돈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문화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중에서도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문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모두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이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이제 필연적으로 오는 그런 역사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가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도 태평양 시대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게오르그 신부는 25시라는 책을 쓰시고 노벨상도 타신 분이신데,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법률이다.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를 주도할 사상, 그리고 세계를 주도할 민족으로서 한민족을 모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민족은 사실 지금 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9,000년 한민족 역사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민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북한은 뭐 재밌게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그 호족과 좀 비슷합니다. 좀 인내심이 부족하고요. 좀 사납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면이 좀 보이고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이제 저력과 끈기를 보여주는 면에서 좀 웅족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민족 뭐 한족과 웅족의 피가 다 흐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남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주도할 사상을 가지고 세계의 전면 무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되고,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되며, 기독교가 들어오면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국할 때부터,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우리 본래 건국 이념, 한민족의 역사 정신이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난가의 맥이 살아있을 때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를 밝히는 그런 이제 등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중심 기반, 그 사상적 기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사상적 기반 위에 외래 사상의 좋은 점을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온 이 난가의 맥이 면면이 살아있을 때 나라의 맥이 찬란했고, 실제 이제 이후에는 한번 우리나라가 망했었죠. 그때는 이 난가의 맥이 약화되면서 사실 나라도 망국의 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3당의 후예들이 깨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선생님들 이때까지 대한사랑을 대한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만 아셨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사랑은 대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낭도들의 모임이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대한사랑의 일원이 되시는 것, 그 정회원이 되시면은 정말 역사적인 삶으로 거듭나시는 거고요. 대한사랑과 함께 정의로운 걸음을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 광복군의 마음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후끈하게 달궈주신 이주희 교육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또 감동스러워서 그냥 대한역사 광복군 만세를 외치고 싶은데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못하겠고요. 자,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 이제 앞으로 대한역사 광복군들의 또 밝은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긴 얘기 안 하고 가시기 전에 우리 소감, 우리 교수님, 윤창열 교수님 가시기 전에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너무나 뭐 감동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또 윤창열 교수님도 해외 나가서 이런 한국학 특강을 하십니다. 한국학 개설도 하시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님께서
노력하셨고 2000년간 우리 역사 빈 거 그 부분을 오늘 채워주시는 관계가 돼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강당사학에서도 우리 많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빠진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완벽한 역사 5000년과 9000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사랑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니까 많이 전파하셔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우리가 세계사에 우뚝 솟는 민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영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특강에 대해서 소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윤창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지금 이석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해외에서도 저희 한국화 특강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처 미디어 호텔 그룹 회장으로 있는 조영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사랑과 인연이 돼가지고 가슴이 뛰고 굉장히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느끼고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금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열강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언제 들어도 감개무량하고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가 있으면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이 왜 코리안 웨이브로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드릴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DNA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대부분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저에게 당신네 한민족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DNA 유전자를 가졌냐고 저한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 저는 이걸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아십니까? 거기서 40년간 종합 우승, 금메달을 차지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20년 늦게 또 만들어진 국제기능올림픽, 장애자 기능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시작하자마자 19년간 종합 우승 금메달을 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60년간 종합 우승 금메달을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DNA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게르만 민족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일본의 쪽발이 민족도 아니고요.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활동이 워낙 잘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장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 연예인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연예인이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카피를 떠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코리아 웨이브가 잠시 반짝거렸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고요. 한류는 지속적으로 영구하게 지구가 멸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길이 영원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한민족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또 오랫동안 자리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것으로 이야기는 종료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한민족 만만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너무 크긴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아유.
또 뭘? 대한 역사 광복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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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 회장님. 아주 역사 의식이 투철하시고 뭐 어떤 최근에 저희 회장님을 만나 뵀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럼 끝으로 오승호 이사장님 나오셔갖고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호 이사장님은 또 곧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하신다는데요. 그 국제학교 설립하셔서 우리 또 한국을 많이 빛내시고 알리실 분입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자식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 자기의 역사가 있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언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한문도 저희 민족의 언어인 거 아시죠? 원래 저희 민족의 그 귀족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글은 이제 세종대왕께서 고려 때부터 있었던 언어예요, 원래는. 그거를 그 본을 받아서 다 창제하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하나씩 알아가면 그만큼 우리 민족 자부심이 다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쪽에도 우리나라 문화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절부터 고구려랑 같이 교역하고 교류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의 이 자녀들도 있고 고려인이라고 지금 불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고대부터 있었던 민족들도 있고요. 그런 나라에 다시금 우리나라 민족 문화와 우리나라 언어로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는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고 해서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역사를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이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저희가 봉투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비회원분들한테는 봉투에 간단한 자료와 회원 가입서를 넣어드렸는데요. 가입서를 신청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그 가입서 신청하신 동안 잠깐